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또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중 그래프 한번 보시면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2년물 국채금리의 역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보통 금리가 튀면 기술주 성장주의 부담이라고 공식화되면서 주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딱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금리 급등과 맞닿아서 장중에 1.6%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려갈 때마다 시장에 일부 저가 매수세가 존재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며 장중 낙폭의 한 절반가량을 돌려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수준에서는 0.8%의 하방 압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종합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 0.8% 하락, 다우 지수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1%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하락의 빌미는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고용지표에 있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여러 가지가 좀 발표됐는데 ADP 민간 고용,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졸트 보고서 이렇게 세 개 모두 시장 예상보다 웃돈, 그러니까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ADP 민간 고용은 예상을 2배 웃돈 수준의 일자리 수가 늘어났는데요. 전달 대비했을 때 무려 50만 개에 육박한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봤을 때 이야기하던 경기 침체 오는 거 맞는가 싶을 정도의 데이터들이 경제지표 상황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ADP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데이터 중에서도 신뢰감이 그렇게 큰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치, 비농업 6월 고용 보고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ADP 민간 고용 나오자마자 금리가 튀는 모습으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게 한 큰 흐름이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뷰도 조금씩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옐런 파월 의장이 이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올해 연내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흘렸었죠.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못 믿어.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끝날 거야 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점차적으로 2번 금리 인상 가능하겠구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동 쪽이 원래는 그 전에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뷰가 이제 36%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입니다. 어제부터 9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인 것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형주 가운데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1%의 강세, 애플이 버텨주는 정도 0.25% 강세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 기업 가치를 앞으로 쭉 끌어올릴 거라는 자사의 코멘트에 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전날 2.2% 빠졌는데 이날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 우려감이 발목을 잡으면서 1.24% 밀렸고요. 가장 크게 밀린 섹터가 신고가 영역을 달렸었던 항공 모빌리티 섹터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오면서 이 인덱스가 8.6% 밀렸고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섹터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2%대 조정과 함께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락이 됐나요? 자동차 부품주, 특히 전장 부품 쪽에 특화된 기업인 마그나 등의 종목은 1, 2%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LG전자, 이 전장 부품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모두 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인덱스 보시면 대부분의 이 지수가 밀렸지만 그 안에서도 기술주나 은행주의 포지션이 높은 지수가 특히 큰 폭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의 약세 흐름과 홍콩 항생 지수,
기술주가 많죠. 대만 찌아추엔과 일본 니케이 지수. 금융권이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은 결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겠고 기술주는 금리나 반도체 등의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하락의 이유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날 미증시의 약세 흐름을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어제 정리해드렸죠.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부담감이 있었고요. 미중 갈등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이 왜 이렇게 약했는가 가장 크게 중국 쪽의 이슈가 대두됐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은행업종 등급 하향 조정, 강등을 시켰는데 그 이유, 명분은 부동산 침체에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사의 6월 신규 주택 판매치가 공개됐는데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 급감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동산 우려감이 다른 금융권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크본드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디폴트율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무려 9%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진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추가 부양책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추가 카드, 금융 카드나 이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에는 7월 말에 예정돼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카드들이 꺼내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경기 부양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환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됐습니다. 진퇴양난에 위치해 있는 중국인데요. 위엔화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국력과 맞닿아 있는 그 자국의 화폐 가치의 흐름인데 보통은 위엔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흐름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위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도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튀는 움직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달러당 원화 가격도 어느새 1,300원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엔화의 흐름도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위엔화의 가치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절하의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 꺼내들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는 그 분석이 지배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국내에서 수급적인 요인도 더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등락로 보시면 코스닥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 물량 체크가 되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 이슈, 새마을금고와 GS건설 이슈로 인한 흐름이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설이 갑자기 대두됐습니다. 그 위기설로 인해서 예금자들이 자금을 인출해 나가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루머가 좀 돌았는데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지금 채권도 막 팔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전체 팔아라라고 위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주식 전액 환매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그 며칠 뒤에 이 창구를 통해서 정말 매도 물량이 흘러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심리적인 부분,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수급적인 압박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바로 조치를 내리긴 했습니다. 이 개별금고 통폐합 시 기존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주었던 것을 5천만 원 초과해도 보장을 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어제 바로 냈습니다. 이 PF 부실 우려 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흐름들 관찰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이 부분도 체크해드렸습니다. GS건설의 사고 문제는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PF 우려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PF는 그 자금을 대준 금융권과 증권사까지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차용주 전문위원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고 현장에서 이 전면 재시공을 GS건설이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비용 부담을 안아가는 거고요. GS건설 자체는 5,500억 원 이 올해 상반기 결산 손실 반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은 이 건설업계가 PF의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험 축소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권의 위기가 대두되는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시장의 속성이 그렇죠. 올라갈 때는 왜 오르는 것인가 궁금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승의 근거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요. 그 정반대 흐름, 시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시장의 악재 요인이 무엇인가 더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정말 잘 맞추기로 정평이 나 있는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분기 잠정 매출액 60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했고요.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익의 컨센서스가 최근 한 달간 한 20-30% 기대치가 올라가긴 했는데 발표된 수치는 6천억 원, 컨센보다 괜찮게 나왔네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7% 급감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영향력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노근장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조금 전에 삼성전자 일단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61조 매출에 3천억 정도 흑자로 예상했는데 매출액은 유사하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저희 예상치보다 어쨌든 더 잘 나와서 시장 컨센이 최근에 올라왔는데 그게 부응하는 실적이었고 사실 컨센보다는 좀 잘 나온 편이지만 이게 레벨 자체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부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저희가 원래 한 3.8조 정도 적자로 봤는데 한 3.4조 정도 적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여보세요? 가전 쪽에서 한 1조 정도 이렇게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영향력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HBM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D램 등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복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평은 어떠신지요? 삼성도 어쨌든 HBM 계속해서 HBM2랑 2E 중심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HBM3까지 공급을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HBM 시장에서도 삼성의 주도권은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 보니까 원래 컨센서스가 2천억 원대였는데 지금 6천억 원으로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걸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오늘 주가의 방향과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자들께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마이크론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적자 폭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줄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규모가 과거 평균 대비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서 이제 하반기 이후의 반도체 업황 그리고 2024년 이후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재고가 이제 줄고 있고 감산 효과가 3분기에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3분기에 블렌디드 ASP는 이런 쪽에서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시세에 집중하기보다 이 장기 사이클상 올해 말과 내년 후반에 있을 회복 사이클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미중 갈등 우려감입니다. 주가의 그러나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좀 고민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도 실제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선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약간의 기회용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도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정도 충격 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개장 중계 후에 주가의 방향성과 출연자들에게 점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게 또 연결을 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